다시 한번 살아내리라. 나는 절망적으로 다짐한다. 은빛 캔의 유혹을 일거에 떨칠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 자꾸 다치려는 마음을 활짝 열어보일 자신도 없지만 내 안의 흙탕물을 가만가만 가라앉힐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집 앞. 이혜경. 기다란 전신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서 있다. 거울은 한 사람의 몸피를 겨우 담을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여자는 거울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어찌 보면 거울이 여자 주위를 압박하여 좁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얀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두른 게더 스커트와 흰 티셔츠, 그 위에 걸친 하늘색 카디건이 여자를 얼핏 소녀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티셔츠 너머로 비어진 어깨선의 뭉실함이며 굵지 않은 목을 두껍게 보이도록 하는 목주름, 분이 제대로 먹지 않아 거짓하게 들뜬 얼굴의 살결이 눈에 띈다. 여자가 옷차림이 상정하는 나이로부터 한참 더 묵은, 그렇다, 더 먹은 게 아니라 묵은 것이다. 그 나이임이 드러난다. 게다가 스커트의 레이스가 조금 해진 것까지 눈에 들어오면 여자의 누추함은 안쓰럽게 여겨질 지경이다. 괜찮아요, 형님. 요즘 미시주부들 못 봤어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저도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발랄해 보여서 좋기만 하던걸요. 거울 뒤편에서 한 얼굴이 나타나 한쪽 어깨로 흘러내린 카디건을 추슬러주며 말한다. 막내 동서다. 위로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려 짐짓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내 난감한 기분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진다. 남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는 나머지 정작 자신의 본심은 어딘가에 따로 꽁쳐둔 듯한 느낌을 주는 여자. 막내 동서의 무심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캥긴다. 실제 나는 내 눈에 비친 것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게 아닐까. 뭉글거리는 의구심을 막내 동서가 덮어버린다. 훨씬 밝아 보여요, 형님. 백은 어떤 거 들고 나가실 거예요? 여동생을 첫 미팅에 내보내는 큰언니처럼 막내 동서는 이것저것 챙긴다. 천성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에 더 마음 쏠리는, 남 아픈 걸 보면 글썽이지만 그 글썽임을 드러내지 않고 한 겹 걸을 줄 아는 지혜로움. 늘 무심해 보이지만 한 겹 안쪽에 햇솜 같은 다사로움을 펼치고 있는 얼굴. 한때는 내게도 저런 빛이 조금쯤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때 아꼈지만 어느 결에 잃어버린 물건을 떠올리듯 아련한 마음으로 막내 동서를 본다. 형님, 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예요.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고 나면 룰루랄라거든요. 그동안 혹시 하시고 싶은 일 없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울려 나오는 동서의 탄력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에 냉장고에서 꺼낸 캔 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땄다. 도르르 가을날 마른 나무잎처럼 속이 말릴 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내 안에 끊임없이 모래를 쌓아놓을 때, 그 모래가 바람결 따라 사르륵 움직이며 몸 안의 습기를 다 빨아들이는 듯 느껴질 때, 나는 마른 나무 둥지에 물을 주듯 맥주 캔을 따곤 했다. 첫 모금을 들이켜는 순간 나무 둥치를 단단히 감싼 마른 땅이 물기로 검게 젖어들듯 내장 안 벽에 스며드는 물기. 그럴 때 내 눈길은 대개 거실 장식이나 베란다의 진열대에 놓인 분재 화분들을 향한다. 잘 바랜 뼈처럼 하얀 줄기 위에 작고 뾰족한 잎이 다복다복 붙은 노간주나무. 숲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 뻗쳐 오르던 기억을 세포 속에 간직한 듯 좁다란 화분 속에서도 제법 수직으로 솟은 삼나무. 어디 마을 어귀쯤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들이우며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던 정자나무를 조상으로 둔 널찍하게 옆으로 퍼진 느티나무. 시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우는 나무였다.
저 화분들에 술을 부어주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술을 마시며 나무에 눈을 줄 때마다 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린다. 왜 서방님 어디 가신대? 중국 출장이래요. 그래서인데요, 형님. 저랑 휴가 나눠서 써요. 제가 인형이 맡을 테니까 어디 혼자 다녀오고 싶으신 데 있으시면 다녀오세요. 아니면 아주버님하고 영화라도 보시든가. 어머니 곧 오신다면서요. 시누이의 해산 구안을 하러 시어머니가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동안 나는 귀대 날짜를 헤아리는 휴가병처럼 초조했다. 남편이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다용도실에 쌓이는 맥주 캔이 달력의 날짜를 지워나가듯 쌓였다. 우리 인주 입시 치를 때까지만이야. 2년 남았어. 입시생 엄마야 본인이 수험생이나 마찬가지잖아. 어머님이 뭐 크게 신경 쓰이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인준의 학교가 이사가는 바람에 학교 다니기도 먼 편이고 그동안 동서가 좋은 일 한다 생각하면 되잖아. 생활비는 어머님이 내놓으시니 생활비도 굳는 거고. 시아버지의 제삿날 전을 부친다 나무를 묻힌다 삼동서가 분주했다. 무슨 말 끝엔가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오려 한다는 말을 들은 큰동서는 손길을 멈추고 말했다. 인영이가 할머니하고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잖아. 뭐 요즘 사람들 기가 중요하다고들 떠들던데 3대가 같이 사는 게 어린 기와 늙은 기가 뒤섞여 조화를 이룬다며. 안 그래 막내? 식탁 의자에 앉아 조물조물 나무를 묻히던 막내 동서는 형님 간 좀 봐주세요. 나무를 집어 내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그렇대요. 어떤 땐 요즘 애들 불쌍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클 때야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할머니 치맛자락 뒤로 숨으면 되었지만 요즘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들 저만 아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형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잘까요? 무슨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 말이나 해두자는 거지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도 어머님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 큰동서의 말투는 거침없었다. 남편 정년 맞기 기다려 이혼을 요구한다더니 그런 당당함이 큰동서의 옹골찬 몸집에서 뻗쳤다.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시어머니의 포목점 일을 보던 큰아주버니가 최근에 제법 커다란 건축회사에서 직책을 맡은 뒤로 큰동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기회에 아예 분가까지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한 짐이 들어오던 날 이미 아파트를 얻어나간 큰동서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사표 며느리 할 생각은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속병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어머니 같은 잘난 양반 밑에서 살기가 쉽지만은 않아. 나는 내 이마를 간지리며 내려오는 뿌연 기운을 바라보았다. 바야흐로 착한 며느리라는 베일이 드리워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베일을 황급히 걷어냈다. 형님, 전 그저 이렇게 되었으니 들어와 사는 것뿐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형님네 사정이 급하다 해도 저희도 저희 편하자고 그러는 건데요, 뭐. 형님은 내가 착한 며느리뿐 아니라 예절 바른 동서라는 타이틀까지 챙긴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서울의 그만한 대학에 인주가 합격하자마자 큰동서는 동네의 화장품 할인점을 인수함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실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그때쯤 나는 무심코 들이운 베일이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의 난감함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거북스럽지만 그런대로 화사함을 즐길만 하던 베일은 묵은 먼지와 습기, 내 마음의 끈적임으로 끈끈해졌다. 형님, 아주버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그러세요. 늦어지면 저 인형이 방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일찍 돌아오려고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저 재워주실 거죠? 자고 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서방님이 밤마다 전화한다면서 이쪽에선 연락도 안 된다면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내 속마음에는 오늘의 외출이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시동생은 남자치고도 안달하는 성격이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 걸 알면 혹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30분마다 전화를 하고도 남을 성격이다. 오늘쯤 여기 올 거라고 했으니까 한두 번 걸다 안 되면 이리로 전화할 거예요. 그 급한 성질에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어깨로 슬며t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떼어내주는 막내 동서의 말투에서 조심스러운 불안이 묻어난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들 하는 거란다. 애가 어디 하나 나무랄 때가 있더냐.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막내 동서에게 미움이 일지 않는 건 막내 동서의 미덕이었다. 인영아, 엄만 아빠하고 노시라고 하고 인영인 숙모하고 놀자. 우리 뭐하고 놀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먼저 해야지.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올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아이는 아이다운 낭낭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이럴 때 보면 아이 같은데 어떤 땐 그 아이 속에 이미 어른들이 느끼는 정서의 민감함이 다 깃들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직 아이가 없는 막내 동서와 아이가 노는 걸 보면 연인 같았다. 당신이야? 네. 아직 안 떠났네. 당신 조금 늦게 나와야 할 것 같아. 철영이 있잖아. 걔가 내려왔다네. 내려온 김에 잠깐 얼굴 좀 보고 가자는데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넉넉 잡고 2시간쯤 늦게 만나요. 5시쯤 나가면 되겠네. 이따 봐요. 그러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주저하던 마음이 그냥 주질러 앉으려 한다. 민깃거리며 소파 쪽으로 다가서는 나를 동서는 어깨를 안듯이 밀어낸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기왕 나가려던 거니 일찍 나가서 바람이나 쏘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우아할 때 거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알아요? 근사한 총각이 데이트 신청할지. 인영아, 엄마 예쁘지? 이 나무라고 나무의 등을 기대는 순간 근거 없는 확신이 나를 붙든다. 이 나무가 오래전 밤마다 나를 안아주던 나무라고. 나무를 알아보게 만든 건 기울기다. 나무에 기대어 저만큼 도단한 별을 올려다볼 때면 등받이가 기우드만 의자처럼 기운 나무는 편하게 등을 감싸곤 했다. 미심쩍은 기억력을 몸이 돕는다. 이 나무라고 나는 믿어버린다. 졸업한 뒤 처음 와보는 모교였다. 남편의 고향인 이 도시는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3년 동안 머무른 도시이기도 했다. 내려와 산 지 이태가 넘었지만 이곳에 와보겠다는 마음이 인 건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멎는 순간 까닭없이 가슴이 철렁했다. 다시는 이 현관을 들어설 일도 아이의 달콤한 얼굴을 볼 일도 없을 듯한 과장된 절박함이 밀물져 왔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아이가 원근법에 따라 좁아지는 길을 달려나가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는 걸 볼 때 이는 과장된 안타까움. 균형을 잡느라 윗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페달을 밟는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입안에서 가만히 아이의 이름을 불러볼 때의 아득함. 한때 곁에 머물렀으나 이젠 되돌릴 수 없는 무엇. 그처럼 아득한 거리, 다시 못 볼 듯한 사견함에 나는 몇 발짝 걷다 말고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12층 높이의 아파트가 엎어져서 나를 덮칠 듯 했다. 정 때려 냉정하게 구는 사람처럼 짐짓 사나운 표정. 빈 택시를 향해 손을 드는 순간 비로소 갈 곳이 생각났다. 토요일 오후라서 학생들이 다 가버렸는지 학교는 한산하다. 언덕길을 올라서자 나무들이
내 기억 속의 나무들이 보인다. 잡목 우거진 언덕에는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스탠드 가장자리에 아카시아 나무와 버즘나무가 한 줄로 늘어서 있다. 가거라. 너는 대처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라. 요즘 세상은 여자도 공부를 하면 제 뜻대로 살 수 있으니. 큰어머니는 방바닥에 깔아놓은 속삭개 위에 새로 타온 솜을 두며 말했다. 큰어머니와 대각선을 이룬 지점에서 역시 솜을 퍼가던 어머니는 손놀림만 부지런할 뿐 말이 없다. 갓 탄 솜의 연한 누름빛은 바라보기만 해도 잠이 쏟아질 듯 포근했다. 색동으로 누빈 베갯모를 단 베개도 완성되었다. 여느 때에도 두부는 내게 정다웠지만 그러나 새 이부자리를 꾸미고 새 속옷을 넉넉히 갖춰주는 두 분 곁에서 나는 자꾸만 서먹해졌다. 그 정성은 여러 번 깃들 수 있는 정성은 아니었다. 일생에 단 한 번 아주 먼 데로 떠나보낼 때나 알맞을 정성이었다. 버드나무로 엮은 바구니에 담겨 강물 위에 띄어질 아기처럼 외로워진 나는 푹신한 햇솜에 얼굴을 묻었다. 얘가 애처럼 이게 무슨 짓이람. 나무라는 어머니. 나무야, 내게 힘을 줘. 나무 덩치는 낮 동안 볕을 머금어 알맞게 따뜻하다. 등을 기대고 서 있자 오래지 않아 숲이 아래를 흐르는 수액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오래전 입시를 앞둔 야간 자습 시간이면 나는 살그마니 빠져나와 지친 인디언처럼 나무에 기대어 서곤 했다. 나무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당직 교사인 듯한 중로의 사내가 미심쩍은 눈으로 훑으며 지나간다. 나는 목덜미에 얹히는 사내의 시선을 느끼며 운동장에 눈길을 떨군다. 운동장은 비어있다. 나는 스탠드로 내려앉아 핸드백 속에 캔 맥주를 꺼낸다. 학교에 들어서기 전 구멍가게에서 산 맥주는 알맞게 시원하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선생을 의식해서 나는 따개를 따고 양손으로 캔을 감싸준다. 나는 양손을 짐짓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켠다. 쌉싸름한 향기가 혀끝에 감긴다. 아무래도 오늘 술은 달다. 나직해진 볕은 알맞게 온화하고 알코올이 번져가면서 굳어있던 몸도 적당히 풀린다. 술이 그 정다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진다. 나는 나른해진다. 누워서 한잠 자고 일어났으면, 깨어났을 땐 모든 게 달라져서 아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고 있었으면, 한 30년쯤 지나 있었으면. 술을 처음 마신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명절이나 손님을 치르는 날이 다가오면 안방 아랫목엔 담요를 뒤집어 쓴 항아리가 둥지를 틀었다. 집에서 술 담그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라서 약주며 막걸리를 떠낸 다음 지게미를 뒤뜰에 파묻는 일련의 움직임에는 그때마다 비밀스러운 기운이 들었다. 아버지의 침묵처럼 공고한 비밀. 아버지의 침묵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권위를 부여했다. 그 권위가 저울추처럼 큰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았다. 그날 큰어머니는 약주를 다 받은 다음 막걸리를 거르고 있었다. 받쳐놓은 채에선 뽀얗고 텁텁한 술이 떨어지고 파슬파슬한 지게미는 들통에 쌓였다. 막걸리의 농도를 조절하느라 이따금 떠마시는 큰어머니 곁에서 나는 물었다. 맛있어요? 글쎄, 어쨌든 기분을 좋게 해주기는 한단다. 많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왜, 우리 주연이 먹어보고 싶으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큰어머니한테라면 웬만한 일은 용납이 되었다. 큰어머니는 채로 걸러낸 막걸리를 범랑 공기에 담더니 설탕을 한 숟갈 타서 저은 다음 건넸다. 나는 수저로 한 숟갈씩 떠먹었다. 술이 익는 동안에 방에서 떠돌던 냄새가 응축된 것 같은 맛이었다. 걸쭉하고 달짝지근하고 시큼한 맛이 혀끝에 감겨왔다. 한 술, 두 술 공기를 다 비운 나는
조금만 더 주세요. 라며 공기를 내밀었다. 얘가? 큰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까의 절반쯤 담아주었다. 큰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나는 한 공기 더 떴다. 그 공기를 비우고 나자 맥이 노글노글 풀렸다. 걸쭉한 액체를 저을 때 생기는 물이랑처럼 속에 무거운 물결이 일었다. 깨어나 보니 장지문엔 한껏 낮아진 햇살이 덧발려 아늑한 시간이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휑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겨우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고 휘둘리는 머리로 문 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자기나무 꽃이 신열처럼 붉은 꽃술을 연한 어스름에 묶고 있었다. 나뭇잎 갈피에 끼인 꽃술은 꿈결처럼 화사했지만 무언가 평화로운 나날을 뒤흔드는 불길한 기미 같은 게 느껴지는 꽃이었다. 나는 고개를 외로 꼬아 벽에 이마를 기댔다. 열린 대문으로 서울에서 사는 고모가 나보다 2살 많을 듯한 남자아이의 손을 끌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캔은 금방 비어버린다. 나는 캔의 중동을 누른다. 캔을 핸드백 속에 집어넣는다. 백을 연 김에 콤팩트를 꺼내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울이 반사한 빛이 순간적으로 내 눈을 찌른다. 선뜻 감았던 눈을 조심스럽게 뜨고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본다. 낮술이라서 미열이 오를 때처럼 붉은 기가 돌지만 초여름 볕에 달궈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본관 건물 앞 화단의 히말라야 시다는 여전히 수평으로 처질 듯 어색한 각도로 처진 가지에 해조류처럼 잎을 친친 늘어뜨리고 있다. 저 나무의 가지들은 다들 약하구나.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히말라야 시다에 새삼스럽게 눈을 준다. 한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에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지.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가지가 가장 강한 거란다. 이거 봐라. 이렇게 축 처져서 나오는 가지들은 약한 것들이야. 이런 건 가차없이 쳐내버려야 해. 이런 가지는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나무의 품위도 떨어지고. 잎 가장자리에 두터운 톱니를 두른 소사나무 가지가 툭 잘렸다. 시어머니는 쳐낸 가지를 쓰레기통에 휙 던졌다. 남편은 그 곁에서 말 잘 듣는 학생처럼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약하게 자라난 수평의 가지를 쳐냄으로써 더 돋보이는 소사나무를 눈으로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다. 한 화분에 나란히 심긴 삼나무 같은 2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무의 품위를 위해 쓰레기통으로 던져진 가지처럼 혹은 모양을 잡기 위해 알루미늄 선으로 비틀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고통스러웠다. 학교는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다. 공사 중이라는 작은 표지판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목조 건물이던 무용실은 언제 지어졌는지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바뀌었다. 잠긴 문 위쪽의 유리로 무용실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수자는 지금 무얼 할까? 묻혀있던 이름이 어제 본 사람인 양 친근하게 튀어오른다. 그 읍에서는 아무리 무대 위에서 도약을 잘해도 수자는 정육점집 딸이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는 2 여자가 한 남자를 그것도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집 아이였다. 강 안에 안착하고 싶다. 내 둥지를 가지고 싶다 생각한 곳도 강변이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을 겸해 사원 단합대회를 겸한 3박 4일의 수련회가 열렸던 남한 강변에서 나는 처음으로 한 남자와 함께 아침을 맞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했다. 말이 수련회지. 일제식의 지옥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수련회 프로그램은 점을 익히면 벌써 방바닥이 그리워질 만큼 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힘드는 줄 몰랐던 건 부서가 달랐던 한 남자를 의식해서였다. 키가 크고 과묵했던 그는 옷자락을 버림으로써 내 마음에 자취를 남겼다. 회사 근처의 술집에서 그의 부서 사람과 우리 부서 사람들이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을 때
두 테이블 건너 대각선에 앉은 내게 굳이 잔을 건네다가 옷자락이 김치 보시기에 스치는 바람에 김치 국물을 묻히고 말았다. 거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런 게 묻지. 그의 부서 사람들이 놀렸다. 술기가 올랐던 그는 얼굴이 더 붉어졌다. 그날 그는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았다. 마지막 날 밤 쫑파티를 할 때 그는 없었다. 사정이 생겨서 먼저 떠났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2박 3일 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툭 사슬 풀리듯 풀렸다. 비로소 나는 자유로웠고 그의 부재가 가져다준 자유가 역설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가 없어서 편안하고 허전했던 밤을 지낸 새벽 나는 홀로 강변에 나갔다. 강을 덮은 물안개가 걷히면서 물 비늘이 햇살 아래 자글거렸다. 모래 채취선이 오가고 배가 지날 때마다 생기는 물일항이 마음에도 골을 팠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아침이 오면 잠든 그의 곁에서 가만히 몸을 뽑아 나오고 그가 깰새라 도마질 소리도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싶다. 언젠가는 뜰이 있는 집을 장만하리라. 거기에 옥자마도 심고 분꽃이며 봉숭아를 심으리라. 가을이면 씨를 받아 종이봉지에 올망졸망 담아 놓으리라. 그 뜰악을 그려나가는 동안 나는 모래를 채취하는 바람에 생겨난 웅덩이처럼 우묵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건 웅덩이에 흥건하게 고인 물의 부드러움이 섞인 고통이었다. 그때 파헤쳐진 모래들은 어디로 가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가? 마른 강 같은 나날을 꿈도 못 꾸었던 그때로부터 얼마나 멀리 흘러왔나? 공연이 초조해져서 주먹을 쥐었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니 남편을 만나야 할 시간이 지나 있다. 나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간다. 당신 이 집 어떻게 알았어? 옥수수 술이 다 있네. 계단을 올라서서 출입문 어귀에 붙여놓은 옥수수 술이라는 글씨를 본 남편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는 조금 쓸쓸한 득이를 느낀다. 전방에서 군대 시절을 보낸 남편은 이따금 그 무렵에 마셨던 옥수수 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휴가 나오는 날이면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마시곤 했다는 옥수수 술.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남편이 늘 무덤덤한 남편이 옥수수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어디 숲속 자기만 아는 샘물에 대해 이야기하듯 아련한 그리움을 내비쳤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옥수수 술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어 파는 집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나는 전화를 걸어 그 위치를 익혀두었다. 음식점은 환하다. 중심가의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팻마루가 딸린 방을 꾸며놓아 아늑한 느낌이다. 이 집 한정식하고 도토리묵이 맛있대요. 당신 점심 뭐 먹었어요? 칼국수. 당신 배고파? 그럼 밥은 조금 이따 시키고 옥수수 술하고 도토리묵 먼저 시킬까? 그러세요. 식사는 천천히 하시고요. 남편은 벽에 붙여놓은 기사를 유심히 본다. 지역 신문이며 잡지에 난 기사를 오려서 코팅에 붙여놓은 것이다. 늘 덤덤한 얼굴이지만 벽 쪽을 보느라 보이는 옆 얼굴에서 굳이 아이를 두고 밖에서 만나자는 내 느닷없는 제의에 당황한 마음이 묻어난다. 저 남자가 그 남자인가? 저 남자와 아침을 함께하리라고 밤새 차갑게 식은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물안개 피어 올리는 걸 보면서 다짐하던 여자가 나였다. 그날이 혹 꿈은 아니었다. 그에게로 기울던 마음이 자취 없이 사라진 마음이 허전해 손끝이 굳어버리는 것 같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궁굴리고 궁굴리다 꺼낸 말이 상대방에게 느닷없게 비치는 걸 알면서도 나는 종주먹을 들이대듯 남편에게 묻고 싶다. 당신 시어머니예요? 나예요? 내 생각의 유치함이 나를 놀라게 해 꿀꺽 침을 삼키는데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술을 담은 조그만 옹자배기에 표지방 모양의 도자기 바가지가 담겨 있다. 투명함이 얼비치는 누런 빛깔의 술, 표면에 기름이 동동 뜨고 장난기처럼 그 안에서 기포가 톡톡 솟구친다. 술에 기름이 다 떠있네요. 옥수수로 기름도 짜잖아. 당신 먼저 받아. 남편이 술을 뜬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잔을 들어 술을 받고 남편의 잔에 술을 따른다. 우리는 의례적인 건배를 나눈다. 어때요? 전에 마시던 거하고. 비슷한 맛이긴 한데 조금 싱겁다. 당신한텐 더 싱겁겠는데? 당신은 나보다 술이 4배쯤 세잖아. 그 말을 하고 그는 웃는다. 전에라면 마주 웃었을 나는 웃는 대신 가만히 잔을 들여다본다. 술에서 톡톡 기포가 피어올라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그대로 터져버린다. 남편은 내가 낮에 술을 마시는 걸 모른다. 내 눈길을 따라 내 술잔을 바라보던 남편이 멍석을 깔아준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있는 거지? 요즘 집에서 통 말이 없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티를 냈어요? 그럼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땐 당신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데. 설마 얼음이라면 몰라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해진다. 집에 들어서면 왜 그리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인지, 내가 왜 말을 잃어가는지, 그러면서 당신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이 모든 걸 내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지. 머리카락 한 오락이 흩어지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로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면 나는 시어머니가 차에 올랐을 만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냉장고를 뒤진다. 어떤 날엔 와인이, 어떤 날엔 맥주가, 그것도 없으면 생선 요리에 쓰고 남은 싱크대 안에 청주까지. 첫 잔은 시어머니의 부재로 트인 숨통을 위한 잔이었다. 시어머니가 있는 동안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오롤이 당겨지고 짓눌리던 신경이 늦춰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양의 알코올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당겼던 신경줄이 느슨해지면서 출렁이다 보면 부표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키친 드렁크.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여자. 그 취기로 일상을 견디는 여자. 그게 나라니. 니들 궁합이 안 맞아서 네 남편이 귀가 먹는다더라. 이제 와서 어쩌겠냐. 지들끼리 좋아 만났으니 지들끼리 살겠거니 하고 내버려둔 내 잘못도 크니. 화장지를 뽑아 얼굴을 닦아내며 시어머니는 말했다. 곱게 먹은 화장이 지워지며 맨 얼굴이 드러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잣몸으로 커다란 포목점을 일군 시어머니. 조금 여유가 생기자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하며 늙는 사람답게 살피듬이 좋았다. 시어머니의 말은 얼핏 궁합 안 맞추고 결혼시킨 시어머니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억양은 나를 겨누고 있었다. 남편의 귀가 머는 게 내 탓이라고. 노화 현상이죠. 왜 노안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40대가 되자마자 돋보기를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귀의 노안과 같은 현상이 남들보다 일찍 왔다고나 할까요? 청각세포가 죽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은 치료법도 이렇다 할 것이 없고요. 도시로 내려오기 전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간 대학병원의 난청 전문의사는 느긋하게 진단했다. 이전에 들렀던 개인병원의 의사들이 가는 귀가 먹는다고 막연히 진단한 것에 비하면 한결 전문적인 진단이었고 그만큼 절망적으로 들렸다. 남편의 청각세포가 죽어간다. 귀가 먹먹해졌다. 아득하고 막막함으로 나는 남편을 보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때때로 남편이 내 말에 짐짓 대꾸를 안 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었다. 생활하기가 정 불편하시면 보청기를 쓰시는 수밖에요.
요즘엔 보청기도 그리 편하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위로해 보았지만 앞날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언젠가는 남편은 사회에서 물러난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겠구나. 대학을 졸업한 뒤 3년 동안 직장에 다녔을 뿐 나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다달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돈으로 살림을 해온 내가 아이까지 딸린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남편이 홀로 빠져들고 있을 절망 곁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기가 등줄기를 훑었다. 이래서 부부를 남이라 하는구나. 늙으면 여우도 고향으로 머리를 둔다며 남편이 도시의 지사로 전보 발령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경쟁에서 탈락할 듯한 위기감으로 의기소침한 남편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지사 근무가 여유로울 터였다. 그곳에서라면 어쩌면 귀가 어둡다는 걸 밝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편의 고향인 도시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차로 조금만 달려나가면 숲을 볼 수 있는 곳이었고 대학까지 그 도시에서 마친 남편에겐 그만큼 정다운 곳이었다. 큰동서의 말에 따라 시어머니의 집에 들어갈 땐 좀 더 여유 있게 저축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리 어긋난 기대는 아니었다.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와 내가 어긋나고 그게 주변에 알려져 주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걸 빼면 남편의 발병이 안 맞는 궁합 때문이라는 말은 동서들에게 들어갔다. 반응은 막내 동서에게 먼저 왔다.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제 친구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쌍꺼풀 수술도 당했는거려. 저희도 궁합 같은 건 안 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큰동서의 반응은 좀 더 세찼다. 그 노인네, 남 갉아내리지 않으면 병나는 그 버릇 여전하네. 듣지 말고 받아쳐. 그래서 귀가 어두워진다면 결혼 전에 궁합도 안 보고 결혼시킨 어머니 잘못도 크다고. 큰동서의 말도 힘이 되진 않았다. 큰엄마라는 말의 쓰임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깨우쳐준 사람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사귄 친구의 엄마였다. 그 애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의 엄마는 을에 그러하듯이 이름이 뭐냐, 식구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일하는 아저씨하고 살아요. 엄마, 주연인 언니도 오빠도 없대요. 동생도 없고요. 참 좋겠다. 친구가 말하는 동안에도 친구의 동생은 책상 앞으로 다가들어 펴놓은 공책장을 쭉 찢었다. 그렇구나. 큰어머니가 같이 사셔? 큰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큰아버지요? 안 계신데요. 큰아버지가 안 계시다니 어디 멀리 가셨나 보구나.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공책을 뜯어 접은 수저로 보릿가루를 떠먹던 내 얼굴을 그의 엄마는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 눈을 보니 큰아버지가 없다는 게 무언가 대단한 일 같았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하필 큰어머니에게 물었다. 큰엄마, 우린 왜 큰아버지가 없어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던가. 결혼 전 내가 남편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한 건 그가 그 사실을 알음으로써 나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는 내 말이 내 어린 날을 실제보다 애처롭게 여기도록 하고 내 가족들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였다. 내가 소실의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려 들었고 그 소실이 본처와 한 집에서 산다는 걸 말하면 내가 살던 집은 질투와 음모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 소실마저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 원인이 소실에게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알면 이제까지 탐욕과 정력의 화신처럼 느껴지던 아버지가 갑자기 씨 없는 수박처럼 초라하게 청락해버렸다.
남동생 없는 장손으로서 내가 3학년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나를 임신한 게 오히려 기적에 가까울 정도의 결함이 당신에게 있다는 정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양자를 입양했다. 그만하면 아버지 세대가 배워온 가치관으로선 많이 기다리고 참은 거였다. 타령하던 거에 비해서 남편은 된장찌개를 뜨며 밥 먹는데 열중할 뿐 술을 마시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굼뜨다. 막내 동서가 내준 시간이 아무래도 물거품이 되리란 암담한 예감이 아른거리는 취기 사이로 가스처럼 스며든다.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뭐. 체념은 묵은 옷처럼 편안하게 감겨오고 거기 몸을 묻으려는 순간 묵은 기억이 튀어나온다. 당신 그거 알아요? 산자 만드는 거. 튀긴 생선살을 발라내던 남편은 못 알아들은 듯 고개를 든다. 산자 말이에요. 내친김이라서 나는 좀 더 크게 말한다. 산자? 그게 뭔데? 한과인데요. 왜 씹으면 파삭거리는 과자. 엿 발라서 튀밥 묻힌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막내 동서가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던 거요. 그래, 알아. 그런데 왜? 저 어릴 적에 명절이면 그걸 만들어 아버지 친구네 집에 돌리곤 했어요. 갑자기 산자 생각이 나네요. 여기 상차림이 명절상 같아서 그런가? 나는 말끝을 얼버무린다. 산자 이야기를 꺼낼 땐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괜한 취나물만 집어든다. 옥수수 술이 그에게 지나가버린 젊음, 바람결에 잠깐 나부낀 스카프 자락처럼 가뭇없는 깻잎처럼 청정하고 고춧가루처럼 생경한 고통으로 버무려진 젊은이이듯 산자라는 말은 내게 정겨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거기에 다른 기억이 덧붙기 전까지는.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산자 만들기였다. 어머니와 큰어머니는 마당에 내건 화덕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화덕 위에는 무쇠 솥뚜껑이 뒤집힌 채 걸려 있어서 양손에 수저를 들고 있는 어머니는 작은 북을 치는 아이처럼 보였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마당을 달구었다. 끓는 기름 속에 딱딱하게 마른 찹쌀 반죽이 가장자리의 작은 기름 거품들을 부얼부얼 만들어내고 있다. 어른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그것은 숟가락 등으로 밀어내면 채 크기의 서너 곱절은 거뜬히 늘어났다. 늘 보면서도 신기한 일이었다. 하기야 신기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산자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한 재료가 완성된 음식이 되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조청을 묻히고 튀밥이나 꽃튀밥을 묻혀내어 종이상자에 담아 대청마루에 쌓아두기까지 산자의 달콤하고 바삭한 맛도 그랬지만 나를 매혹시킨 건 이전의 모습을 지워내며 끊임없이 변하는 그 과정이었다. 그러고 나면 산자는 일하는 아저씨의 자전거에 실려 아버지 친구네 집에 명절 선물로 돌려졌다. 마주 앉아 작은 북을 두드리듯 과자를 튀겨내던 큰어머니와 어머니의 머리에서 부서지던 햇살의 기억은 내게 그리운 것이었다. 고위 공직자인 막내딸인 막내 동서가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집안 타령은 가중되었다. 사람은 근본이 중요하단다. 나무도 뿌리가 실해야 잎이 무성해지는 법이거늘. 나는 한여름에도 소매 없는 옷을 입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소매 없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건만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동그란 어깨를 드러낸 막내 동서의 옷차림에 대해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건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이나 가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그리움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누추해지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기억이 혹시 윤색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잃었다. 내가 옛집에서의 지난 날을 쓸쓸하지만 온화했던 나날로 기억하는 게 지저분한 밥상을 밥상보로 덮는 심사는 아니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두 어머니가 끄덩이를 잡고 싸우지는 않았을까. 큰엄마와 엄마가 큰 부인 작은 부인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걸 안 건 하필 그 산자를 돌리던 날이었다. 학교에서 나오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경덕 아저씨를 만난 나는 자전거 앞에 탔다. 아저씨가 가려던 곳은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아버지 친구네 집이었고, 자전거 뒤에 실은 산자 상자를 내려놓고 경덕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계십니까? 산자 상자를 들고 들어간 경덕 아저씨가 대청 앞에서 부르자 내게도 낯이 설지 않은 아주머니가 뒤란에서 나왔다. 세터에서 왔는데요. 맛이나 보시라고요. 아이고, 이거 번번이 이렇게 받기만 해서. 그렇잖아도 텃밭에 콩이 잘 여물어서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드시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침 따던 참이었으니. 경덕 아저씨가 말 위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주머니가 사라진 뒤란으로 따라가 보았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박고랑 콩잎 사이에 쪼그리고 앉은 아주머니와 다른 사람이 보였다. 글쎄, 정성으로 보낸 거라 해마다 고맙게 받긴 하지만 큰 부인 작은 부인 머리 맞대고 앉아서 만들었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서. 큰 부인 작은 부인,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어머니와 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풍경 위로 구름장이 드리워졌다. 두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편 게 어찌 찹쌀 반죽이었을까. 한 지아비를 모시고 한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속에 서리서리 또아릿은 기구함, 연민, 응어리진 마음들. 알게 모르게 쌓였을 서운함 같은 것들을 밀고 당기며 고고 튀겨내며 마침내 그토록 화사한 산자로 만들어냈을 것이다. 내가 그 풍경에 익숙한 체념의 온화함을 덧바르고 싶어 했다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바닥을 뒤집어 내게 보여주려 했다. 네가 클 때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처음에 위로하던 시어머니가 그걸 타박의 계기로 삼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그 무렵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몰라 나는 시어머니와의 나날 그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곤 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일제히 입을 다물 때 아무 일도 아니야. 속으로 다독이려 해도 끓는 기름이 튄 것처럼 아렸다. 그 상처를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나는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어느 오후 캔 한 개의 알코올에 밀려 잠결로 떨어졌던 내가 깨어났을 때 한낮의 햇살은 거실을 낱낱이 뒤적여내고 있었고 베란다에 맑은 새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빠져나와 새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울었다. 그대로 바닥에 눌어붙은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주기 전에는 옴짝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굳게 했다. 옴짝달싹 못한 채 굳은 나를 벽에서 떼어내준 건 청가물 도매시장에서 산 감자를 덜어놓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려고 들렸다가 술기에 풀린 내 눈을 감자를 두려고 들어간 다용도실에서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채 비닐봉투 속에 쌓인 맥주 캔을 보고 간 막내 동서에 전화했다. 형님, 저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일 없으세요? 당신한테 이런 말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떠나온 밥술이 그대로 위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듯 무거운 식사를 마친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연다. 나는 무연히 남편을 바라본다. 형수님이나 재수씨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굳이 말할 건 없겠지. 어머니, 당신과 마찬가지로 작은 댁 소생이셔. 나도 어머니한테 들은 건 아니야. 수원 이모가 언젠가 실수로 말했지. 그게 왜 그리 감춰야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신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건지도 몰라. 왜 그렇잖아. 사람은
자기와 닮은 부분을 못 견뎌 하잖아. 이제 어떻게 한담. 계산을 하는 남편 곁에서 나는 난감하다. 이대로 이렇게 미진하게 돌아갈 수도, 새삼 무슨 말을 꺼내기에도 어설픈 상태.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우 어스름이 깔리고 있다. 햇살은 나직하고 밤을 예감한 나무들은 제 빛을 거둬들여 침묵 속에서 자기를 가두는 시간. 어스름이 깔리는 거리는 환할 때보다 오히려 흥성하다. 차 저쪽 주차장에 놔뒀어. 내가 가지고 올게. 당신은 여기 앉아 바람 좀 쐬지. 술이야, 당신이 마셨지. 난 괜찮아. 남편은 나를 백화점 앞 벤치에 앉혀놓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간다. 거리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게 처음인 것만 같다. 큰 키에 마른 체질이라서 뒤에서 보는 그는 허전해 보인다. 이제 무얼 할 것인가? 교회로 나가달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할까? 내일이면 시어머니는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 강변에서 그의 부재가 환기시킨 사랑의 완성이라 믿어 한 결혼. 시어머니의 부재는 사랑이라는 너울이 덮고 있던 다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제 어디로 갈까? 당신 가고 싶은 데 없어? 아무려나.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수석 깊숙이 몸을 파묻는다. 순순농원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던데 드라이브 겸 해서 거기나 갈까? 그래요. 근데 당신은 언제 그런 데 가봤어요? 지난달 회사에서 회식 끝나고 갔었어. 야외라서 숲도 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괜찮던데. 남편의 운전 솜씨는 소심한 성격답게 고지식한 편이다. 서먹한 저물녘을 남편은 진중하게 달려나간다. 젊은 사람들, 어느새 남편과 나는 그 호칭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있었다. 이제는 미끄러져 내릴 일만 남은 생. 차를 타고 오르는 기우드만 오르막이 젊은 날에 다니던 길과 닮았다고 나는 퍼뜩 깨닫는다. 당신 어디 잠깐 들르면 안 돼요? 이 길인 것 같은데 저기 저 앞에 골목으로 좀 들어가 봐 줄래요? 길은 전보다 좁아진 듯하다. 길이 좁아진 게 아니라 길가의 건물들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에게 차를 조금 천천히 몰아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나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과 기억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본다. 주택가이던 그 동네는 신기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담벼락 높은 2층 집이 많은 동네였다. 라일락 향기가 허공에 떠돌던 어느 날이던가 나는 같은 방을 쓰던 은주와 이 동네를 쏘다녔다. 하숙집 주인이 이사가는 바람에 새로운 하숙집을 구해야 했었다. 일요일 오전이었던가. 그땐 제법 너른 편이었던 골목은 잠긴 것처럼 조용해서 우리가 딛는 발작 소리가 들렸다. 하숙생 구함. 담벼락이나 전봇대에 씌어 있을 글씨를 찾아다니느라 학교 주변을 빙 돌아서 어지간히 지쳐 있었다. 있잖아, 저 집 말이야. 저 집 초인종 한번 눌러볼까? 은주가 가리키는 곳은 겉보기로도 뜰이 널따라 보이는 2층 집이었다. 밤색 칠을 한 나무 대문은 보기에도 육중하고 보안용 철망을 두른 2층의 창들은 왠지 그에 들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리란 생각이 들게 하는 집. 오랜 침묵 같은 집. 저런 집에서 뭐가 모자라 하숙생을 받겠니? 응, 있잖아. 저 집엔 노부부만 사는 거야. 아들, 딸은 다 공부하러 가거나 결혼했고 그래서 2층은 텅 비어 있는 거야. 저것 봐. 저 창문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지 않니? 저 집에 사는 노인들은 적적하실 거야. 그렇다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니니 2층을 아무한테나 세놓고 싶진 않고. 손녀딸이 그리운 참에 우리가 배를 누르고 정중히 묻는 거지. 여기 혹시 하숙생 받으실 생각 없으시냐고. 소공녀를 꿈꾸는 은주의 얼굴은 몽롱하다.
굳어버릴 듯 아픈 다리로 서서 은주를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기대가 스멀스멀 일어난다. 무언가 꿈도 못 꾸어본 행운이 한 번쯤 내게도 떨어지지 않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커다란 집들은 대개 다가구 주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기억의 징검도를 놓듯 낡은 집들이 남아있다. 여기 이쯤에 차를 세워봐 줄래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채로 나는 남편의 팔짱을 낀다. 기억과 길이 야합해 이끄는 대로 출렁출렁. 내 안에서 따뜻하게 출렁대는 취기에 둥실둥실 실려 걷는다. 여긴가? 나는 골목 안을 기웃거려 본다. 저만큼 완만한 경사 끝에 초록으로 둘러싸인 담장이 보인다. 그 집에 이르는 좁은 골목은 길고 길다. 경사진 골목 끝에 막다른 곳. 그 집이 저만큼 보인다. 막다르게 보일 뿐 막다른 집은 아니었다고 떠올리며 나는 남편의 팔을 힘주어 잡는다. 저 집이 아직 남아있네요. 샴페인 병마개처럼 경쾌한 소리가 머릿속에 하얗게 비행운을 그린다. 누군가의 생일이면 싸구려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그맘때 여자애들의 환성과 비명에 섞여 넘던 담쟁이 덩굴로 빈틈없이 덮여있다. 그 초록 담장 위로 치솟은 건 감나무일 것이다. 학교의 버즘나무가 내 등을 밀었다면 감나무는 나를 맞는다. 말없는 나무들이 저희끼리 길을 만들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한 건 아닐까. 허공을 오가는 나무들의 공모가 그 눈짓이 보이는 듯 했다. 그 집이 거기에 있다. 흙 묻은 물을 토막친 것처럼 시간이 쓱 잘리면서 순결한 단면을 내밀듯 그 집을 보여준다. 그동안 흐른 시간을 물로 씻어내듯 쓱 문대버리고 시간을 헹궈낸 물이 발치를 적시며 흐른다. 광역시의 도심에서 시시각각 무언가가 변하는 그곳에서 작은 집 한 채가 의연히 제 무너짐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10몇 년 전에도 이미 그 집은 낡을 만큼 낡아서 고향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린재가 기어나오곤 했다. 나는 그 집에 다가가 낡은 대문에 사가 내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마당은 여전히 흙마당이고 저녁이면 모여 앉아 기타를 치던 낡은 마루에는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다. 이 집에 살던 여학생들이 기타 운지법을 익히기 위해 맨 처음 익히던 노래가 감나무 둥지를 싸고 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노래할 때면 감나무 발치엔 화관 같은 감꽃이 어지러이 흩어져 어슴풀에 빛났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기분은 어떨까? 여학생들은 입을 모아 노래하면서도 무언가 빈 듯한 거짓된 듯한 느낌을 덜 수 없다. 그들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이제 나는 그 애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 사랑은 다 만든 인형 같은 것이다. 만들 때는 이리저리 설레고 꿈을 꾸는 듯 하지만 일단 형태를 갖추고 나면 인형은 독자적인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만드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재봉틀을 꺼내 색동 조각을 잇고 누벼 베갯모를 만들거나 내 옷을 만들어줄 때 나는 그 곁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내가 원한 건 그걸 만들어가는 동안의 충족감이었다. 자투리 천들을 모으고 그 자투리들을 어떻게 살려서 본을 뜨나 궁리하고 쓸모없이 버려질 것들이 또록한 눈을 가진 생명으로 내어나는 걸 보는 동안의 기쁨. 일단 만들어진 그것은 처치 곤란한 것이 되어버려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얼른 주거나 아니면 다락구석 같은데 처박혀 있게 마련이었다. 결혼도 그러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은 이미 만들어진 인형을 손에 쥔 듯한 낭패감을 때때로 선물했다. 대체 나는 어쩌자고 이런 걸 만들었담. 순정 언니라고 이 집에서 같이 살던 언니가 있었어요.
묻는 듯한 눈길로 남편은 말을 재촉한다. 나보다 한 학년 위인데 참 예뻤어요. 눈매가 복숭아 씨앗 같았는데 어떤 땐 바라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끼리도 너무 아름다워서 섬뜩해지곤 했어요. 당신보다 더 예뻤을라고. 어린애 어르듯 남편이 불쑥 말을 디민다. 나는 그런 남편을 향해 오랜만에 눈을 흘긴다. 왜 갑자기 순정 언니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머릿속이 얼클어져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러자 한여름 빨랫줄에 걸렸던 검정 스타킹이 눈앞에 불쑥 나타난다. 예쁘기도 했지만 공부도 잘했어요. 다리 한쪽이 의족이었어요. 나는 담벼락에서 몸을 떼고 담벼락에 잇닿은 기둥을 올려다본다. 그날 내가 왜 순정 언니의 방에서 잠들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방을 같이 쓰던 은주의 엄마가 다니러 왔을 것이다. 순정 언니는 하숙집에서 유일하게 독방을 쓰는 학생이었다. 잠옷바람으로 툇마루를 밟고 순정 언니네 방으로 들어갔을 때 순정 언니는 책상 의자에 앉아 참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왔니? 저기 아랫목에서 자렴. 하룻밤 동숙자에 대한 말치고는 냉정하고 담담한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부자리를 펴고 책을 펼쳤다. 사각사각.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공책 위에 갈겨 쓰는 소리에 밤이 깊어갔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어 아침이 되었을 때 순정 언니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하복을 입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였다. 집에서 입고 있던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고 그 치마 아래로 바지를 벗어내렸다. 쓱 허물벗는 뱀처럼 바지가 벗겨졌다. 그때 왜 몸을 돌렸던가? 나는 보고야 말았다. 솜털 하나 없이 매끄러운 광택이 돋는 다리. 그 다리에 검정 스타킹을 신기는 순정 언니의 등은 완강했다. 자전거에 발가락을 치었대요. 근데 그 발가락이 썩어들어서 잘라내고 몇 년 뒤에는 발을 잘라내고 살이 점점 썩어들어가 수술에 수술을 거듭해야 했대요. 이 집에서 살 땐 허벅지까지 의족이었어요. 한여름에도 검정 스타킹을 신고 다녀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 그 언니를 찾기는 쉬웠어요. 복숭아 씨앗 같은 눈매, 반듯한 코, 야무지게 담은 입에 단정하고 아름답지만 어떤 때 보면 섬뜩할 만큼 차가운 얼굴, 표정 없는 얼굴에 홍채가 다 보일 듯 투명한 눈, 흐리지 않고 고여있는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그날 순정 언니의 다리를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순정 언니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기억할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진다. 큰 길에서 비껴나서 적막한 골목 안, 어스름에 짚푸르던 담쟁이 잎끝은 날카롭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스산하고 썰렁한 기운이 사위에 번지는 밤 기운과 뒤섞인다. 춥지 않은데도 오시시한 소름이 돋으며 나는 손님 떠난 마당에 널브러진 그릇처럼 외로워진다. 누가 나를 거품이 북어있는 설거지통에서 씻어 맑은 물에 헹궈 내주었으면. 반찬 찌꺼기와 세제가 뒤섞인 개순물처럼 가라앉지 않은 감정으로 들끓는 나를 누가 좀 받쳐내 주었으면. 개순물을 떠올리는 순간 헛구역질처럼 욕지기가 치민다. 꺾어지려는 나를 남편이 부축한다. 나는 허위허위 골목 끝으로 올라가 그 건물 뒤편의 빈터에 쪼그리고 앉는다. 울컥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쏟아진다. 남편은 내 등을 두드린다. 당신 몸이 약해졌나 보네.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등을 두드린다. 남편이 등을 칠 때마다 척추뼈 안쪽에 공동이 텅텅 울린다. 어머니. 감아진 치마폭에 토사물이 튀는 걸 망연히 바라보며 나는 뜻없이 글썽인다. 그러자 내가 속으로 부른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진다. 쥐어짜는 간절함으로 부르긴 했지만 그게 큰어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시어머니 인지조차 어렴풋하다. 글썽이는 눈에 마당이 펼쳐진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단명에 손이 적은 집안의 장손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양 오빠와 그 집에 남았다. 결혼한 뒤 고향에 들렀을 때 나는 큰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를, 나를 미워한 적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만 내 기억에 남을 수 있었냐고. 왜 없었겠니? 한 지아비 모시고 사는 마음이 어디 편하기만 했겠니? 네 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비치더구나. 사람이란 게 네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만큼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영 떨궈낼 수 없었으니까. 네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자꾸 속으로 내닫게 되고 그렇게 들여다보려니까 내 마음이 먼저 컴컴해지더라. 제 마음도 조변석계인데 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다고. 자꾸 꺼내보고 들여다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덮어두고 다독이고 그러고 살았느니라. 아, 어머니. 떼국에 쩐 옷차림, 멀리서도 역한 냄새가 났다. 거지는 문간으로 서너 발짝 들어와 손을 벌리고 섰다. 더 들어온데도 막을 사람 없지만 그만큼에서 머무른 건 거지의 예의인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게 돈을 주며 말했다. 두 손으로 들여라. 거지에게 다가갈수록 냄새는 코를 찔렀다. 두 손이라는 말이 돈을 떨구지 못하게 했다. 나는 가만히 거기에 돈을 놓았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왜 거지한테 두 손으로 줘야 해요? 약국집 승자 엄마는 던져주던데. 어머닌 대꾸가 없었다. 왜요? 묻는 눈으로 다시 보자 어머닌 대답했다. 거지는 사람 아니라든. 그 말뿐이었다. 아무런 수식이나 설명이 없어서 오히려 어린 마음에 새겨지던 그 말. 아버지와 큰엄마가 사람인 것처럼 엄마와 내가 사람인 것처럼 거지도 사람일 뿐. 아, 어머니.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해를 향해 기도하듯 기지개를 켰다. 해는 뿌연 기운의 동극의 달처럼 동그란 은빛으로 빛났다. 처음 시어머니와 살게 되었을 때 새벽이면 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의식은 생에 대한 경건함으로 보였다. 하루를 보내고 또 새날을 맞았다는 안도감. 잠자리에 누워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싶은 막막함에 끄들리듯 잦아들 때면 나는 해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노인의 심정은 오죽하랴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침이면 해바라기를 한 다음 꼬박꼬박 산책하며 만보를 채우는 시어머니의 단정함에서 노추와 탐욕을 때가 되면 모든 게 시들고 뒷세대에 자리를 내어주는 섭리에 순명할 줄 모르는 어기찬 욕망만을 보고 있었다. 그건 참 아기자기하다고 바라보던 분재 화분을 성장을 저해당한 채 실험에서 사육되는 실험용 동물을 보듯 안쓰럽고 진저리 처지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때와 엇비슷한 시기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 토했어.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니. 속 아프지? 이걸로 입 좀 헹궈. 남편이 내민 생수로 입을 헹구고 발끝으로 흙을 대강 긁어모아 토사물을 덮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때없이 웃음이 나온다. 아팠던 기억을 다 덮어버리고 흑백 필름 위에 채색하듯 어설픈 사랑만 기억하려는 내 태도가 자신의 아픔을 쌓아 안고 알았던 시어머니 눈에는 제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놓고 시침이 떼는 고양이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발끝에 묻은 흙을 탈탈 털고 우아하게 떠나는 고양이처럼 남편의 팔짱을 낀다. 내려가요, 우리. 아까 그 순정 언니요. 학교 졸업하고 한 번 본 적 있어요. 대학에 다니던 때인데
어디서 만났을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입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서 나는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 보지 못한다. 글쎄, 시립 도서관? 영화관? 틀렸어요.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순정 언니는 웬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현란한 조명이며 서로 몸 부딪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순정 언니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어깨의 각도가 남과 달라서였다. 어설프게 몸을 흔들며 내가 다가갔다. 순정 언니는 그 복숭아씨 같은 눈에 웃음을 담고 상대방 남자와 춤추느라 곁눈 한번 주지 않았다. 인사 없이 떠나긴 했지만 순정 언니의 마지막을 내가 그 환한 웃음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건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었다. 그 웃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치렀을지 짐작도 못한 채. 당신 조금만 참아요. 여태까지 당신이 날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거야.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이라고 말하는 건달처럼 나는 남편에게 호탕하게 장담한다. 머리는 여전히 휘휘 내돌린다. 남편은 피식 웃는다. 뭘 해서 먹여 살릴 건데? 당신도 옥수수술 담가 팔 거야? 라면을 끓이든 떡볶이를 만들든. 몇 년 뒤면 남편은 깊은 숲속에서 송진내는 소나무처럼 완벽하게 소리로부터 차단될 것이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누구의 시구였더라. 더 늦기 전에, 남편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잦아들기 전에. 도시로 내려오기 전 남편과 떠난 여행길에서 처음 폐교를 보았다. 산사어귀 길가에 전통 찻집이라는 표지가 보여서 나무 계단을 올라갔더니 뜻밖의 학교 운동장이었다. 운동장에서 교사로 올라가는 언덕에는 어른 팔뚝만한 나무를 비스듬히 켜놓은 나무장이 하얗게 빛났다. 교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야 나는 폐교인 걸 알았다. 6개쯤 되는 교실은 누군가가 작업실로 쓰는 듯 나무를 다듬던 도구들로 어지러웠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 덮인 복도에 마룻장이 삐걱거렸다. 복도를 걸어 건물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몸을 씻어내리는 듯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전나무였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에 번지는 나무 향기. 텅 빈 정적으로 하얗게 타오르는 운동장에 운동장 가장자리의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국악 가요가 낮게 깔렸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폐교를 사들여 청소년 야영장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준 건 대학 동창생이었다. 그 동창생의 당숙이 전라도의 어느 분교를 사들여 이미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다. 폐교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꿈을 품고 있었다. 남편은 정원을 가꾸고 나는 매점을 겸한 스낵 코너를 열어 아이들을 맡고 떠나보내며 늙어갈 것이다. 밤이면 풀벌레들이 스르르 스르르 제 날개를 부비며 날개 올보다 더 섬세한 울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죽음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생기로 충만한 아이들은 곤히 잠들고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엔 달빛 그득해 달맞이 꽃은 그 달빛을 받아 안으려 제 품을 한껏 열 것이다. 아득한 거리에서 달려온 달빛이 꽃잎에 떨어질 때 가만히 귀 기울이면 꽃봉오리가 톡 열리는 소리도 들리리라. 그러면 나는 아마도 수화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말을 버리고 손이 허공에 그리는 무늬로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살아내리라. 나는 절망적으로 다짐한다. 은빛 캔의 유혹을 일거에 떨칠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 자꾸 다치려는 마음을 활짝 열어보일 자신도 없지만 내 안의 흙탕물을 가만가만 가라앉힐 수는 있을 것이다. 강물이 더 혼탁해지기 전에 흐려진 제 몸을 스스로 씻어내려 목숨들을 품어 안는 강물의 사랑으로.